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건국의 화려한 영웅들 뒤편에서 제국에 보이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한 남자, 소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역사는 흔히 유방의 리더십, 한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주목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황제의 편집중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냉철한 생존자, 소아의 생애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진나라 말기, 혼란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소아는 유방과 같은 고향인 폐연의 유능한 관리, 즉 줄이었습니다. 법률에 능통하고 행정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이미 그 재능을 널리 인정받고 있었죠. 진나라의 수도로 영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곧 닥쳐올 왕조의 붕괴를 예감한 듯 현명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당시 그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 미미했던 유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관리였던 소아는 장래가 유망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인물, 유방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닌 소아가 제공한 안정성과 행정적 역량을 바탕으로 유방의 리더십이 만개할 수 있었던 일종의 공생적 동맹이었습니다. 소아는 유방의 잠재력을 꿰뚫어 본 최초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셈입니다. 소아의 성견지명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방이 함양으로 부역을 떠나게 되었을 때 동료 관리들은 모두 전별금으로 300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아만이 500전을 건넸죠. 이 200전의 차이, 이것은 단순한 호의나 금전적 여유를 넘어섭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했던 유방의 잠재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자 미래의 가능성을 향한 일종의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선으로 유방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유방이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점령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모든 장수와 관리들이 황궁의 창고로 달려가 금은보화를 약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오직 소아만이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승상부와 어사부로 직행해 왕조의 가장 귀중한 자산, 즉 법률 조문, 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호적 대장을 확보합니다. 다른 이들이 눈앞의 전리품을 볼 때 그는 통치의 도구를 보았던 것입니다. 훗날 함양을 불태워버린 항우가 완전히 간과했던 제국의 행정적 DNA, 국가의 청사진을 그는 조용히 손에 넣었습니다. 소아가 확보한 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요새와 지리 정보가 담긴 지도, 인구 분포와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호적 대장, 그리고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률 조문까지. 이것은 곧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단 하나의 성견지명은 다른 이들이 여전히 정복의 단기적 이익에 몰두해 있을 때 소아는 이미 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진정한 권력의 원천이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조용한 서고에 잠들어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고 잔혹했던 초안전쟁 내내 유방은 최전선에서 수많은 패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후방의 전략적 심장부, 관중 땅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소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소아는 관중에 남아 백성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걷어 전선으로 군수물자와 병력을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말이죠. 유방이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하고도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완벽한 병참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소아는 관중 지역을 전쟁 수행 능력을 무한히 창출하는 연구기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훗날 한나라 건국 후 논공행상이 벌어졌을 때 장수들은 전장에서 피 흘린 자신들보다 후방에 있던 소아의 공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유명한 비유를 들어 이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대들의 공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와 같다. 하지만 그 사냥개의 목줄을 쥐고 사냥감을 가리키며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은 바로 사냥꾼 소아다. 이 비유는 권력의 역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냥개는 용맹할 수 있으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전략과 비전,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사냥꾼에게 있죠. 소아의 역할은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전략적 필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소아의 또 다른 위대함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비범한 재능을 가졌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한신이 진영을 이탈했을 때 유방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 잠재적 손실의 크기를 직감했죠. 그는 유방의 허락도 없이 말을 달려 한신을 추격합니다. 바로 소아워라추 한신, 소아가 달빛 아래 한신을 쫓다라는 고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는 극적으로 한신을 설득해 돌아오게 한 뒤 회의적인 유방에게 한신을 단순한 직위가 아닌 군의 모든 권한을 쥔 대장군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할 것을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재평가의 표현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국사무쌍입니다. 나라에 둘도 없는 선비. 이 한마디는 한신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법률과 보급품 관리에만 능한 행정가를 넘어 최고의 인재를 식별하고 영입하며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신생왕조의 최고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유방 스스로는 보지 못했던 전략적 자산, 한신에게 자신의 모든 신망을 걸었고 이는 결국 천하통일의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아의 눈부신 공적과 능력은 그를 가장 큰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황제 유방은 관중에서 막대한 인기와 흔들리지 않는 권력 기반을 다진 소아를 점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위를 묻는다는 명목으로 사신이 반복해서 파견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그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한신이나 영포처럼 막강한 공을 세웠던 다른 공신들이 결국 모반 혐의로 숙청되는 것을 보며 소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통제하는 자신이야말로 황제에게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소아의 또 다른 천재성, 바로 이인자의 생존 기술이 발휘됩니다. 그는 비이성적인 편집증 앞에서는 이성적인 충성의 항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전략은 황제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죠. 그는 군 복무가 가능한 아들과 형제들을 모두 최전선으로 보내 사실상 자신의 혈족을 유방의 손에 인질로 맡깁니다. 또한 일부러 값싸고 외진 땅을 골라 매입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등 사소한 부정부패를 저질러 스스로의 평판을 훼손합니다. 옥자를 넘볼 수 있는 고결한 인물이 아니라 사소한 부에 집착하는 결함은 있지만 쓸모있는 신하로 자신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아의 처세술은 자신의 공적을 끊임없이 주장하다 결국 몰락을 자초한 한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소아는 자신의 힘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고 황제의 심리를 이해하며 행동을 마쳤습니다. 그는 이인자에게 가시적인 명예와 지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신은 정치적으로 순진했고 자신의 자부심을 굽히지 못했으며 결국 군주의 의심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소아의 이야기는 매우 강력하여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여러 핵심적인 고사성어로 응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언어 속에 남은 영원한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사무쌍입니다. 나라의 선비 중 둘도 없다는 뜻으로 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를 의미합니다. 소아가 한신의 재능을 유방에게 설득하며 만들어낸 이 말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야소아 폐야소아입니다. 성공도 소아 때문이고 실패도 소아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동일한 한 사람이나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비유합니다. 이는 한신의 경력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는 소아의 천거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결국 소아와 여후가 꾸민 계략에 의해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조수입니다. 조참이 소아의 규칙을 따르다는 뜻으로 후임자가
전임자가 만든 완벽한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아의 뒤를 이어 승상이 된 조참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소아가 만든 법률과 행정체계를 일절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는 소아가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네 번째는 견마지로입니다. 개나 말의 수고라는 뜻으로 윗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바치는 자신의 노력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유방의 사냥꾼과 사냥개 비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유방이 장수들의 공을 개와 말의 공으로 칭한 데서 유래하여 충성스럽지만 미천한 봉사를 의미하는 겸양의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사마천이 내리는 최종 판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마천은 제국 창건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성공이란 단순한 선악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소아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유능함의 모델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도덕적으로 모호한 행동에 나서고 한신의 몰락에 가담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한신은 최고의 군사 천재였지만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비극을 맞았죠. 사마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존과 성공의 열쇠가 군사적 역량이나 도덕적 순수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 현실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고 실용적인 이해에 있다는 냉철한 통찰입니다. 사마천의 마지막 논평, 태사공활은 소상국세가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신이나 영포 같은 인물들이 큰 군공을 세웠지만 그들의 영광은 덧없었고 반역자로 끝났다. 반면 소아는 관중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정했으며 왕조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했다. 사마천은 소아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로 그를 중국의 이상적인 황금기였던 주나라 건국의 현명한 설계자들에 비유합니다. 이는 정복자의 화려하고 폭력적인 업적보다 행정가와 입법가의 조용하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는 사마천의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는 사기의 구조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소아를 제후국의 통치 가문을 위해 마련된 세가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한신과 같은 장군들이 포함된 열전보다 구조적으로 상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아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사마천의 최종적인 편집자적 결정이자 비언어적 논증입니다. 소아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한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공동 창건자였음을 역사가 사마천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은 단지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소아의 삶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영웅의 서사 뒤에 가려진 시스템 설계자의 위대함,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지혜.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한나라에 보이지 않는 초석, 소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